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날 개망신을 줘!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 저는 변호사인 친구의 조언에 따라 제 명의로 된 은행카드 10개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 박민주는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화려한 싱글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고급 양주를 주문하고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죠. 파티가 끝나고 5천만 원에 달하는 계산서를 받아든 그는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들려오는 건 결제 거절이라는 차가운 안내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회사 동료와 파트너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는 제게 9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고 마침내 연결된 통화에서는 악을 쓰더군요. 네가 감히 날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저는 아직 법원의 잉크 냄새가 가시지 않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구청 앞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미 아플 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의 그 감정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허탈함과 해방감이었습니다. 몇 걸음 앞에 서 있던 박민준. 그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차림에 마치 지루한 행정 절차를 끝낸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죠. 늘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던 그 익숙한 눈빛으로요.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썩어문드러진 인연의 끈을 단 한 글자로도 다시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 후 5분 저는 구청 앞에 세워져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을 올리는 순간 세상의 소음과 저 사이에 단단한 막이 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진이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내 말 똑똑히 들어. 서류에 도장 찍자마자 내 명의로 된 통장, 비밀번호 전부 다 바꿔. 즉시. 망설이면 안 돼.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해? 박민준, 그 사람 내 생각만큼 신사 아니야. 이혼하고 나면 더 교묘하게 나올걸. 네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나 절대 과장하는 거 아니야. 저는 수진이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과의 3년은 제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든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10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예금, 월급 통장, 정기적금, 신용카드, 그리고 부모님 용돈을 붙여드리기 위해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까지. 그중 하나는 박민준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늘 쓰기 편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편해서라는 말을 그가 언젠가 변할 거라는 헛된 약속처럼 믿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은행 앱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비밀번호 변경, 두 번째, 세 번째. 기존에 쓰던 숫자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문과 특수문자를 조합한 긴 비밀번호를 만들고 휴대폰 보안 메모에 안전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눈을 한번 깜빡이기도 아까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해졌습니다. 10번째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마쳤을 때 제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깊은 낭떠러지에서 저를 끌어올려주던 밧줄을 놓은 것처럼 손목부터 찌릿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자 콧잔등이 시큰했지만 눈은 건조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침묵과 외면으로 저를 내버려뒀던 수많은 밤, 그가 친구들과 약속과 일로 바쁠 때 저는 부엌과 집안일, 그리고 끝없는 인내로 바빴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집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한숨만이 가득했던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저만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결혼 전에 마련해둔 곳이었죠?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지난 3년간 제게 가장 절실했던 한 가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평온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악몽처럼 깜빡였습니다. 보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무음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던져넣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왜 전화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통제하고 싶었을 겁니다. 혹은 이혼하자마자 제가 후회할 것이라던 그의 협박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의 모든 흔적을 지워내려는 듯 오랫동안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새 소파에 앉아 비로소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99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99통. 문자 메시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은 더러워졌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는 곧 욕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무정하다 욕했고 배신자라 불렀으며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를 일부러 망신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마치 쓰레기 광고를 넘기듯 답장 없이 모든 메시지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차단하고 깨끗한 종이에 묻은 더러운 잉크 자국을 지우듯 그의 흔적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차단을 마치자마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다 처리했어? 끝났어.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카드 10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꿨어.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다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박민준 자금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좀 이상한 거액 이체, 내역이 몇 개 있어. 정상적인 거래 같지가 않아. 저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 생각엔 그 인간이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네가 당장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예전에 걔 휴대폰이랑 연동해놨던 그 카드 말이야. 네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돈을 뺐었을 수도 있어.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박민준이 지갑을 깜빡했다. 카드를 빌려달라. 잠시만 쓰겠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식사 비용, 선물 비용, 심지어 그가 투자라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았던 돈까지 모두 제가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저는 은행 앱을 열어 해당 계좌를 선택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자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몇십만 원, 또 몇십만 원. 그러다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금액을 더해봤습니다.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낯선 이름의 계좌 주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죠. 생각했던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예민했던 것도 과민 반응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애써 믿으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화면 캡처해서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보관해. 절대 지우지 마. 지금부터 모든 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SNS 알림이 울렸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알림. 박민준의 회사 직원이 올린 스토리였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사진, 황금빛 조명,
길게 늘어선 뷔페 테이블, 와인과 디저트들. 박민주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드디어 자유,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저와의 이혼이 그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전리품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그는 회사 전체가 자신의 해방을 지켜봐 주길 바랐던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억압받는 피해자였고 제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다고 모두가 믿게 하고 싶었던 거죠.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차가운 얼음처럼 조용히 굳어갔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혼은 첫 번째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서 박민주는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돈과 체면 그리고 끝없는 탐욕 때문에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인간 지금 파티 열고 축하하고 있네. 수진이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신경 꺼. 넌 증거만 잘 챙기고 마음 단단히 먹어. 어떻게든 널 물고 늘어질 테니까. 저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래에는 여전히 차들이 달리고 도시는 한 부부의 파경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시끄러웠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리자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을 그리고 제 부모님을 그 더러운 손에서 지켜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박민준이 그 호텔에서 무슨 짓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그 순간부터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저를 비웃기 위해 파티를 열었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제 인생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울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민준이 싱글 파티를 열고 있는 그 5성급 호텔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모든 사건은 저를 태풍의 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몇 초간 응시하다 그냥 두었습니다. 10초 뒤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박민준의 회사에 다니는 전 동료였습니다. 예전에 박민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제게 몇 번 귀띔을 해줬던 사람이었죠. 서연 씨, 지금 어디예요? 호텔 난리 났어요. 민준 씨 카드 결제가 안 된대요. 저는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예감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카드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엄청 화났어요. 카드 여러 번 긁었는데 다 안 된대요. 직원들은 다 쳐다보고 파티 비용 아직 결제도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황금빛 조명, 멋진 정장들, 와인잔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박민준이 서 있는 모습을요. 그의 얼굴이 지금쯤 어떻게 변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굳어지고 붉어지고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겠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제가 원치 않았던 수많은 파티의 계산서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조용히 카드를 긁고 서명을 하고 그가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향락의 비용을 묵묵히 책임져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집이지? 박민준이 나한테 전화했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걔가 너한테는 왜? 욕하러. 수진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가 카드 비밀번호 바꿔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했다고 난리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얼마래?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말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거의 5천만 원이래. 파티도 크게 열고 최고급 양주에 VIP룸까지. 파트너사 사람들도 다 초대했나 봐. 늘 그랬던 것처럼 네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비웃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5천만 원.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 우리 부모님이 1년 내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돈.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저와의 이혼을 축하하는 파티 비용으로 제 카드를 긁어 결제하려 했던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걔는 이성을 잃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전화했어? 차단했어. 잘했어. 절대 받지 마. 답장도 하지 마. 모든 연락은 나를 통해서 해. 저는 수진이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박민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10분 뒤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동료에게서 온 영상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영상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 호텔 로비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공기는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손에 쥔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해보라고 했잖아요? 호텔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님, 시스템에서 비밀번호 오류라고 나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계는 계속해서 오류를 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바쁜 척 했지만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상 속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직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계좌 이체할 테니까. 그는 휴대폰을 열어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몇 초 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동된 다른 계좌들 역시 접근이 막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밤 10시쯤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로 온 것은 아무도 모를 텐데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볍게, 이내에 점점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연, 문 열어.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나와서 얘기 좀 해.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야? 내 카드 비밀번호를 왜 바꿔?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방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저는 문에 손을 올렸지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나무문 너머로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카드는 내 명의야. 밖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방금 이혼했어.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나는 내 돈을 지켰을 뿐이야. 내 돈? 지난 3년간 누가 돈 벌어왔는데?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세, 관리비, 수도세, 식비 전부 내가 냈어. 당신 술값, 선물값, 투자금까지 내가 일일이 다 읊어줄까? 밖에서는 그가 침묵했습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그냥 임시로 돈 좀 이체해주면 안 될까? 내일 바로 갚을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임신은 언제나 영원히 되곤 했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충분히 단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이제 이혼했어. 밖에서 그가 문을 더 세게 쳤습니다. 너 너무 과해. 나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뒤로 물러서는 발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민주는 통제권을 잃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모든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은행에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 모든 보안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단 하나의 허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인간 호텔에서 떠났대. 결국 파트너사 사람이 임시로 결제해줬나 봐. 체면은 구길 대로 구겼지.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 아래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차분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히 실패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박민준이 더 이상 제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익숙한 사람이 통제권을 잃었을 때 그들은 더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잠들어가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은 노랗게 빛나고 차들은 뜸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나 문 두드림뿐만 아니라 더 교묘한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내일 그가 무슨 짓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이 어젯밤 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든 남을 끌어내리는 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제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니까요. 8시쯤 외출 준비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민주는 기둥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 밑은 퀭한 것이 마치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기다린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드디어 내려왔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서연,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어젯밤엔 네가 너무 심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 카드 비밀번호를 바꿨을 뿐이야. 그 카드는 원래 내가 썼잖아. 썼다고 해서 당신 소유가 되는 건 아니야. 그는 화를 억누르려는 듯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어젯밤의 날카로움 대신 계산적인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싸우자는 거 아니야. 그냥 5천만 원만 임시로 이체해줘. 회사에서 자금 나오자마자 바로 갚을게.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이서연, 말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내가?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기억은 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부부로서의 의무였지. 어젯밤부로 우린 이혼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전체 앞에서 날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아. 파티를 연 건 내가 아니야.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카드를 긁은 것도 내가 아니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 당신이 감당해.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전략을 바꾸려는 듯 했습니다. 그냥 이유를 알고 싶어. 왜 모든 카드 비밀번호를 다 바꾼 거야?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날 의심했구나. 의심할 필요도 없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300만 원. 설명해봐.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쓴 돈이야. 무슨 업무? 투자. 돈 받은 계좌는 누군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돈이야?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알아야겠어. 내 돈이니까.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서연, 일 크게 만들지 마. 그냥 잠시 빌린 거야. 빌린다고 말한 적 없잖아. 당신은 내가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난 동의 안 해. 그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더 이상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어쩔 셈이야? 증거는 다 가지고 있어. 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직은. 그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네가 이긴 것 같아? 이길 필요 없어. 더 이상 지지만 않으면 돼. 그는 이를 악물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정말 변했구나. 그래. 당신 친구인 그 변호사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과거에 침묵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던 여자를 찾으려는 듯이. 하지만 그 여자는 이제 여기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하고 그가 변하기를 희망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묻죠. 파트너사한테 빚을 졌단 말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파산하길 바라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널 조용히 살게 둘 것 같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 일 그냥 안 넘어가실 거야.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 눈에 저는 언제나 돈만 밝히는 경우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나도 당신이 내 돈 몰래 쓴 거 그냥 안 넘어가.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쩔 건데 말했잖아. 증거 가지고 있다고.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돌아섰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서연,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당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길이야. 그는 저를 몇 초 더 쳐다보더니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를 나서기 전 그는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대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그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회사 사람들일 수도 제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누구든 될 수 있겠죠. 저는 로비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방금 걔 만났어. 뭐래? 돈 달라고 협박하더라.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됐네. 그럴수록 좋아. 넌 그냥 침착하게 있어. 지금부터 모든 만남, 모든 대화는 다 녹음해. 알겠어. 나도 걔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수진이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차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께서 조만간 나타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요란한 방식으로 등장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제가 강남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서연 팀장님, 어떤 어르신께서 찾아오셨는데 팀장님의 전 시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로비에 서 계세요?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1층 로비, 열린 유리문 사이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꽃게락에 서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크진 않지만 전문성을 중시하고 고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사적인 일이 회사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로비로 내려가자 박 여사님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너무 과하구나.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볼 일 있으니 왔지. 그녀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서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는지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카드는 제 명의입니다. 그래도 그건 공동재산이지 않니? 전부는 아닙니다.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민준이가 너를 먹여 살리고 돌봐줬는데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말씀을 거꾸로 하시네요. 박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감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덜한 대기 공간에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날선 목소리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오늘 당장 민준이한테 5천만 원 보내거라. 왜요? 호텔 비용 갚아야 하니까.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너는 걔 아내였잖아. 이혼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이혼하면 끝이니? 3년간의 정은 어디 갔어? 정이 돈을 달라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저는 이제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빛은 분노에서 차가운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너 참 많이 변했구나. 견딜 만큼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네가 아주 잘난 줄 아나 보지? 돈 좀 있다고 사람이 달라 보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꽉 쥐고 안 내놓는 거니? 제 돈이니까요. 박 여사님은 바싹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더구나. 네가 공동재산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혼자 다 삼킬 셈이야? 저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휴대폰을 여러 파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받아 몇 줄 훑어보더니 돌려줬습니다. 서류가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네가 걔를 도와줄 수는 있잖아. 싫습니다. 너 정말 독하구나. 저는 그저 공평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 여사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서연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지금 민준이가 정말 힘들어. 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지 않겠니?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안 도와드립니다. 박 여사님은 몸이 굳었습니다. 확실하니? 확실합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후회하지 마라. 후회 안 합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개를 죽일 셈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 3년간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니 안내 데스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자 아주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혼하자마자 제 아들 돈을 전부 가로챘다고요. 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겁나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돈 보내. 안 보냅니다. 박 여사님은 크게 웃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보렴. 어젯밤 박민준이 호텔 계산대 앞에서 얼굴이 벌개진 채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했어. 네가 아주 신났겠구나. 그렇지? 신나지 않습니다. 그럼 도와줘. 안 도와드립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그 돈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니? 영원히 지킬 필요 없습니다. 제 목만 지키면 됩니다. 민준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상관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말고 뒤돌아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부모님도 편치 못할 줄 알아라.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부모님을 향한 협박. 저는 사무실로 올라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여자 우리 회사까지 찾아왔어. 뭐래? 돈 달라고? 그러면서 협박하더라.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 이제 어떡하지? 모든 걸 기록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 여기서 안 멈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와 박민준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제 부모님을 겨냥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방어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메시지, 녹음 파일, 사진,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지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절박함과 그의 어머니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회의를 막 끝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니? 회사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제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날카롭고 연극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연이한테도 책임이 있다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와 있어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이랑. 걔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는 걱정하고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방을 들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아가는 내내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만은 건드리지 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민준이 긴장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옆에서 방금 온 것처럼 눈이 빨개진 채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구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계셨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박민준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일어섰습니다. 얘기하러 왔어, 우리 부모님이랑. 네가 전화를 안 받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압박하는 거야? 박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듯 가늘었습니다. 서연아,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너희 둘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랄 뿐이야. 저는 이미 해결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돈을 가지고 있잖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돈을 몰래 썼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몰래 써? 저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박민준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3년간 내가 번 돈, 네가 다 관리했잖아. 이혼하니까 이제 와서 안 돌려주겠다는 거야? 재산은 이미 명확하게 분할했어. 박 여사님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민준이가 너희 집에 보탰던 돈 목록이다. 한번 보렴. 저는 영수증도 증거도 없는 희미한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제가 이걸 믿을 것 같으세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지금 민준이가 파트너사한테 돈 갚아야 하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다 망하게 생겼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다가 박민준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아니잖니. 그러니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민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급한 대로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꼭 갚겠습니다. 300만 원. 5천만 원에 비하면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연금과 모아두신 돈으로 생활하시는 저희 부모님께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박 여사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니? 3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상관없는 일이라서요.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박서방, 이제 그만 돌아가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롱 문 여는 소리,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꾸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돈 봉투를 보며 숨기지 못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슬픔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그만하자. 그래도 한때는 한 가족이었잖니.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 봉투를 다시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돈봉투를 받아들고 감사한 척 고개를 숙이더니 저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꼭 갚을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말 잊지 마. 박 여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너도 좀 유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돈 주시면 안 됐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동네 시끄럽게 하는 게 싫었어. 이웃 사람들 눈치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서연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정없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선희는 결국 덫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9시쯤 박민준의 전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그거 알아요? 민준 씨랑 어머니 지금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방금 돈이 좀 생겼나 봐요. 저는 함께 온 사진을 열었습니다. 박민주는 사내진미가 차려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편안한 얼굴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병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300만 원. 저는 부모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걔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300만 원 뜯어갔어.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어. 걔들 지금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있는 사진도 있어. 그거면 충분해. 뭐가 충분하다는 거야? 반격할 시간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부모님을 건드린 순간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제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돌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레스토랑은 예전에 박민준이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파트너들과 잔을 부딪히는 그를 보며 대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이유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는 소리치며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만,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만큼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황금빛 조명, 감미로운 음악, 와인과 스테이크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그들이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큰 소리로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 여사님은 그 옆에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저를 먼저 발견한 것은 박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서연, 박 여사님도 돌아보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우리를 미행했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돈 받으러 왔어요.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돈? 우리 부모님의 300만 원.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야. 압박에 못 이겨서 자발적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 모욕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박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너 지금 예의 없게 굴지 마. 우리 식사 중이야. 우리 부모님 돈으로요? 박민준이 와인잔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 난동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는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갚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언제요? 자금 사정이 좀 풀리면. 이틀 드릴게요. 박 여사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뭔데 기한을 정해? 충분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박민주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증거?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사내진미 앞에 앉아있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이 있고요. 당신이 돈 빌려달라고 애원하던 문자도 있고 오늘 아침 대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몰래 뺏은 300만 원 거래 내역도 있죠.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녹음했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걸로 어쩔 건데? 변호사한테 전부 보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 파트너사에도 보내서 그들이 투자한 돈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려줄 생각이에요. 박 여사님이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네가 감히. 협박이 아니에요. 테이블 주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서연, 일 크게 만들지 마.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고 있죠. 갚는다고 했잖아. 그럼 각서 쓰세요. 무슨 각서? 이틀 안에 우리 부모님께 300만 원 전부 갚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 실행할 거예요.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당신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그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좋아, 이틀 기다리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 댁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을 뿐이에요. 레스토랑을 나와 거리로 섰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진과 메시지, 녹음 파일을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전화했습니다. 잘했어. 이틀 안에 갚겠다고는 했어. 좋아. 하지만 안 갚을 경우도 대비해야 해.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뭔데? 걔 회사
내부자한테 정보를 좀 받았는데 세금 신고가 좀 불투명한 정황이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해? 아직 증거는 부족해. 하지만 네가 필요하다면 더 깊이 파볼 수 있어. 저는 발코니 너머로 빛의 강처럼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만 저는 누구를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내버려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가 그 답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재촉하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박민준이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계속해서 제 인내심을 시험할지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 아침 부모님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점심때도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줘.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화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감각이 가슴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안 돼. 몇 분 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소리가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다 마침내 받았습니다. 이서연, 넌 내 사정을 잘 모르잖아. 알 만큼 알았어. 지금 파트너사에서 압박이 심해. 이런 상황에서 날 몰아붙이는 건 너무 정없는 짓이야. 우리 부모님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당신의 정은 어디 있었는데?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갚는다고 했잖아. 딱 일주일만 더 줘. 조건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너 일부러 일 크게 만들려는 거지. 내가 돈 안 갚으면 어쩔 건데? 내 말을 지킬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네가 그딴 쓰레기 같은 자료들 보낸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겁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뭘 깨달아? 내가 더 이상 당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저장해 두었던 모든 파일을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진행해줘 라는 한 줄과 함께요. 10분 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실해? 그럼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부터 보낼게. 동시에 300만 원이랑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관련 정보도 관련자에게 넘길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걔가 계속 버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저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이름으로 48시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불투명한 자금 이체, 내역 사본이 익명으로 박민준의 회사 내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직접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준뿐만 아니라 모르는 번호, 그의 옛 동료들의 번호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9시쯤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걔네 회사 지금 긴급 회의 들어갔대.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심장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빙산에 균열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10시 박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말했던 그대로 했을 뿐이야. 너 내 내부 거래 자료를 누구한테 보냈어? 변호사한테 보냈어. 이 일 때문에 내가 직위 해제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아. 이서연, 당신한테는 기회가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정말 날 끝장내고 싶은 거구나. 내가 미는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지. 네가 이긴 거 같아? 나는 승패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넌 날 파괴하고 있어. 나는 나를 지키고 있을 뿐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만약 직장을 잃으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저는 발코니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 돈을 쓸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고 그냥 잠시 빌린 거였어. 허락을 구한 적은 없잖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저 민준 씨 회사 회계팀 한지민입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죠. 답장은 거의 즉시 왔습니다. 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300만 원이나 실패한 파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층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박민주는 저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어느 때보다 더 꼿꼿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가 마음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틀렸습니다. 만약 그가 제가 침묵만 할 줄 알았다면 그는 또다시 틀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뒤돌아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출입구가 잘 보이는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이런 방어적인 습관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여러 번 궁지에 몰리다 보니 저절로 생겨난 것이었죠. 따뜻한 차를 한 잔 시키고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10시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형의 하얀 셔츠와 단정한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이서연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박민준 팀장님 회사 회계팀 소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서연 씨께 연락드린 건 서연 씨께서 아셔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습니다. 지민 씨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께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회사 내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제 긴급 회의가 열렸고요. 그 사람 어땠어요? 많이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하더군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는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클립으로 고정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원본은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이건 사본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 자금 흐름, 계좌번호,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죠? 내부 자금 이체 내역이에요. 일부는 공식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군요. 지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정상적이죠. 저는 몇 장 더 넘겼습니다.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 애매하게 기록된 지출 내역, 명확한 증빙 서류 없이 인출된 현금까지 있었습니다. 이 거래들, 박민준 씨와 관련 있나요? 네, 그분이 결제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가져오신 거죠? 지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 씨가 이 일에 억울하게 엮였다고 생각했고, 저도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곧 그만둘 겁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했어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는 게 지민 씨한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지민 씨는 옅게 웃었습니다. 이미 위험한 상황인걸요. 만약 회사에 감사가 들어오면 저도 결국 해명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명확해지길 바랐어요. 저는 눈앞의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 인사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까지 같이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이니까요. 이해합니다. 이 서류로 뭘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민준 씨,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어제 그러더군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지민 씨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몇 명 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해요. 다른 사본도 가지고 계세요? 네, 좋아요. 잘 보관하세요. 우리는 몇 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제 생각에 서연 씨는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 씨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제 앞에 서류 뭉치를 쳐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인간 관련 자료가 더 생겼어. 네, 돈 문제뿐만이 아니야.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한테 보내. 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10분 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어느 정도로? 전면적인 회계 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아. 문제는 그 인간의 시스템이 이미 그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알겠어. 하지만 명심해. 박민준이 네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 그날 오후 박민준이 제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막 퇴근하려는데 그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아니 있어. 없어. 그가 다가왔습니다. 너 우리 회사 자료 모으고 있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질문이야? 아니면 비난이야? 질문. 대답 안 할래. 이서연,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선을 넘은 건 당신이야.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 내가 다 잃길 바라는 거야? 나는 당신이 가져간 것들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갚을게. 언제?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기다렸어. 그 자료들. 이미 어디 보냈어? 아직.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넘겨. 내가 왜? 얼마면 돼? 나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길 원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가 제 손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서연, 날 몰아붙이지 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 몰아붙이고 있는 건 당신이야. 건물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박민주는 손을 놓았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일걸.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준 서류 뭉치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만약 멈춘다면 그는 계속해서 저를 위협하겠죠.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보내지 않고 그냥 써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내일 결정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를, 평온하게 이 모든 것을 끝낼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온화한 선택지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더 이상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악을 방관하는 것과 같아지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고객과 회의하고 바쁘게 지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이서연 씨, 회사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이메일을 열자 제목 없는 익명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익명의 게시물이 있는 웹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등고를 서늘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 금융회사 팀장의 전 부인이 회사의 민감한 내부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만약 이 자료가 유출될 경우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 이름도 구체적인 주소도 없었지만 내부자라면 누구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이름은 없지만 명백히 나를 겨냥한 거야.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인간 짓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제 뭘 더 기다리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리의 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삶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서연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널 끌어들였어. 이제는 네 직장까지 위협하고 있잖아. 네가 여기서 물러서면 걔는 더 기세등등해질 거야. 저는 수진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를 막 나섰을 때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박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전의 분노 대신 피로와 짜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얘기 좀 해? 싫어 하는 게 좋을걸. 싫다고.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인터넷에 뜬 글. 봤지? 내가 올린 거 아니야. 묻지 않았어. 넌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서연, 만약 그 자료들이 유출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쳐. 알아. 그래서 어쩔 셈이야? 당신 하기 나름이야.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넌 우리 회사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당신은 내 돈을 가지고 있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이미 줬어. 지금 자금 마련 중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나더러 뭘 더 어쩌라는 거야? 돈 갚아. 300만 원만 말고. 무슨 소리야? 그는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빚진 건. 네, 생각보다 훨씬 많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하지만 넌 내가 모든 걸 잃게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 모든 걸 잃길 바라지 않아. 그럼 보내지 마. 당신 하기 나름이라고.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날 좀 믿어줘. 3년 동안 믿었어.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변했구나. 그래.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는 저를 몇 초 더 쳐다보더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어제 써두었던 이메일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죠.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가 준 서류 뭉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 서명들, 이체 내역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앉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자문했던 수많은 밤을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들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압박당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 회사에 내부 감사팀이 떴어요. 민준 씨, 엄청 긴장했어요. 제 생각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보낸다면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겁니다.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협박 속에 살아야 할 겁니다. 새벽녘,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와 관련 기관에 보냈습니다. 제 개인 계좌에
불법적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어했을 뿐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후련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때쯤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냈구나.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아마 우린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나 보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너무 멀리 왔어.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발코니 너머를 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는 변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변호사와 관련 기관에 제출한 지 이틀 뒤 모든 것은 제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민 씨가 이른 아침부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본사 감사팀이 내려왔어요. 민준 씨,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저는 더 이상 손을 떨지 않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숫자가 빛을 보게 된 이상 더 이상 쉽게 덮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시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관계기관에서 서류 접수했대. 우선 회사 측이랑 먼저 얘기하고 필요하면 박민준이랑 직접 면담할 거야.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원치 않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알아.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지. 걔가 날 찾아올 테니까. 전화를 끊고 사무실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햇볕이 강했습니다.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받았습니다. 이서연? 박민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함치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 볼 필요 없어. 마지막으로 저는 침묵했습니다.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오지 마. 나는 이제 선택할 권리가 없어졌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오피스텔 로비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끔한 정장 차림도 자신만만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밑은 퀭했으며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제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고소 취하해줘. 나는 당신을 고소한 적 없어. 자료 보냈잖아. 내 자신을 지켰을 뿐이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열릴 거야.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서연. 내가 잘못했어. 그 두 글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돈을 허락 없이 쓴 거. 내가 잘못했어. 내 부모님을 끌어들인 것도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잖아.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뭘 이해 못해? 내가 당신을 민 게 아니야. 당신의 행동들이 당신을 민 거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300만 원 갚을게. 언제? 내일. 그 말 여러 번 들었어. 이번엔 진짜야. 난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어. 그는 원망 대신 피로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들어볼게. 내 명의로 된 차 팔 거야. 너랑 관련된 돈은 전부 갚을게. 그러니까 그 자료들 회수해줘. 일이 더 커지지 않게 해줘.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모든 걸 돈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 이제 직장도 잃었어. 그건 결과일 뿐이야.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어. 그걸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야. 네가 멈출 수 있잖아. 내가 보낸 것들을 없앨 수는 없어. 내가 살길 바라지 않는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이 죽길 바란 적 없어. 그럼 왜?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만약 정말 다 갚으면 모든 걸 그냥 덮어줄 수 있어?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하지는 않을 거야.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돈 보낼게. 기다릴게. 그는 등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만약 그날 내가 자존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긴 줄다리기가 끝난 뒤에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의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오후에는 제 계좌로 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네가 말한 부분 갚는다. 는 짧은 문자 메시지와 함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걔 돈 다 갚았어. 잘 됐네. 회사 일은 어떻게 됐대? 아직 내부 조사 중이야.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에 관한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민주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돈을 갚은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툴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더 이상 매 순간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열린 이야기는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흐린 오후였습니다. 회사를 막 나서는데 정문 근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붙는 원피스에 머리는 웨이브를 넣고 화장이 짙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유나라고 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할 얘기가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그녀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에 관한 일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길 건너편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5분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 아이를요? 박민준 씨요. 저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는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누굴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민준 씨가 그러더군요. 서연 씨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그 사람 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서연 씨 때문에 자기가 직장도 잃고 모든 걸 잃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두 분의 과거사는 관심 없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해야죠.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 확실히 그 사람 아이 맞아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증거는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애정 어린 대화들, 약속들, 함께 식사하고 여행 간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뭘 해주길 바라죠?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왜요? 그 사람이. 서연 씨를 무서워하니까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녀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서연 씨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못 도와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서연 씨가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도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몫을 지켰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연 씨가 돈이 든 카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걸 돌려주면 저를 책임지겠다고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카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던데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야죠.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그 사람 일에 관련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서둘러 따라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그 사람 아이라면 밉지 않으세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미워할 감정도 오래전에 다 써버렸어요.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그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진료 확인서예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봤지만 날짜가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려주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개입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에 앉아 발코니 너머를 봤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이 다른 사람을 방패로 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날 찾아왔어. 무슨 일인데? 그 인간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는? 불확실해. 조심해. 새로운 수법일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에 또 찾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한테 넘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카페를 떠난 지 사흘 뒤 저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하지도 박민준에 대해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잃은 남자는 무모해질 수 있고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퇴근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 씨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또 방해해서 죄송해요. 저 바쁜데요. 딱 10분만요.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박민준 씨에 관한 일이에요.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죠? 지난번 그 카페요. 저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유나 씨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지난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를 보자 그녀는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방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원하는 게 뭐죠? 유나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열자 안에는 다른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선명했고 병원 직인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그 종이가 아니라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와 이체 확인증 사본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박민준, 받는 사람 최유나.
금액 1억 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돈이에요? 무슨 명목으로요? 입 다무는 조건으로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거죠, 제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생각했던 것만큼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럼 임신한 게 아니군요. 유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저한테 그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저더러 서현 씨를 찾아가라고 시켰어요. 왜요? 서현 씨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은행카드 하나를 돌려받으려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서현 씨가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모았던 예금 통장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나는 그 사람 통장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알아요. 유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돈을 받은 뒤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요. 돈은 받았지만 더 깊이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앞에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한테요? 아니요, 그 사람한테요. 그런데 무서워요. 뭐가 무섭죠? 제가 이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저를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 일하는데요? 같은 회사였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왔죠? 서현 씨가. 그 사람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는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무서워하는 거죠. 유나 씨는 눈이 빨개진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궁지에 몰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 돈 그냥 가지세요. 유나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미 받았잖아요. 그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연 씨? 네, 제가. 미우세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임신한 척 했잖아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도와서 서연 씨를 압박했잖아요. 당신도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 사실을 말하실 건가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할 텐데요. 그건 그의 선택이죠.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저 퇴사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서연 씨. 네. 그 사람. 지금 정말 절박해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알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의 말은 저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의심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민주는 단순히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무엇이든 붙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익숙한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서연, 우리에게 좀 해야 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가 너 만난 거 알고 있어.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게임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닫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나 씨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처럼 깔끔한 결말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줄다리기를
계속할 힘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런 조용한 끝을요. 저는 박민준에게 연락하지도 그의 문자에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끈을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놓곤 합니다. 그날 밤 10시쯤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오기 전에 항상 문자를 했고 부모님은 저녁 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봤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어깨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이전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 대신 여러 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에 있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도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할 얘기 없어. 마지막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돌아서서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확실히 끝맺지 않으면 그가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두 글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부족하지. 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돈도 갚았고 어머님 돈도 갚았지만 내가 너한테 빚진 건 다른 것들이 더 많아. 필요 없어. 나는 말해야겠어.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말해봐. 그는 바닥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정직 처분받았어. 아마 완전히 잘릴 것 같아. 알아. 차도 팔았어.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나왔어. 엄마 집으로 들어갈 거야.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네, 동정심을 구하려는 게 아니야. 동정하지도 않아. 알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뭔가를 요구하러 온 것도 아니야. 그럼 왜 왔는데? 사실을 말해주려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사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3년 전, 내가 네 카드를 쓰기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권리? 통제할 권리.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안정적으로 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구나.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아내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네가 돈 관리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지는 기분이 들었어. 저는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쓰면서 당신이 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거고. 처음에는 그냥 잠시 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됐고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추고 싶지도 않았고. 왜? 네가 눈치채지 못할 때마다 내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으니까 가슴속에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결혼을 권력 다툼으로 여기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못했어.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너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더라. 놀랍지 않았어. 임신한 거 아니야. 네가 결국 알아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절박했으니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마음이 약해지면 예전 예금 통장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 통장. 해지한 지 오래야. 나중에 알았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잘못됐었어. 부정하지 않을게. 용서해달라고 온 거 아니야. 좋네.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나는 이제 너한테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나도 잃을 게 없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당분간 서울 떠날 거야.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어디로? 고향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너를 항상 방어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난 3년간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네가 믿어주길 바라지도 않아.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을 거지?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그날부터 괜찮았어. 그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 당신도. 그는 등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복도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한 챕터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며 견디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만남이 마침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은 아니었지만 각자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한 끝이라고요. 여러 날 밤을 뒤척이다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박민준이 사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의 빚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좀처럼 사람을 오래 평온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고객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두 번째 전화가 바로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 박 여사님 이웃입니다. 어르신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구리병원에 계세요. 저는 몇 초간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박 여사님은 제 3년 결혼 생활에 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압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집에서 혼자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30분 뒤 저는 응급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밖에는 박민준 혼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왔네. 연락받았어. 그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전화한 거 아니야. 알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셔?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에 스트레스가 겹쳤다고 하시더라. 다행히 이웃이 빨리 발견해서.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나도 내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그저 과거를 공유했던 두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환자 보호자분. 박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접니다. 환자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떠나자 박민준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떠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겠지.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내 탓을 해?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탓할 만큼 했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피곤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 부정하지 않을게. 엄마는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어. 나도 알아.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야. 나도 한 번도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저 편견과 압박감, 낡은 생각들이 모든 것을 비틀어 버렸을 뿐입니다. 박민주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너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좋네. 그냥 만약 가능하다면 인연을 완전히 끊지는 말아줘.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엄마가 혹시 뭐가 필요할 때 너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까 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역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알아. 과거 일에 엮이고 싶지도 않고, 알아.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만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짧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들어갈 생각은 없었지만 박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도 들어갈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잘 돌봐드려. 서연아. 네가 우리를 외면할 권리가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싶지는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방금 제가 무슨 행동을 한 건지 자문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다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잔인한 방식으로 인연을 끊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증오로 끝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 고마워. 저는 단 한 글자로 답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피스텔을 둘러봤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감시당하는 느낌도, 조용한 권력 다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마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냉정한 사람이 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저는 다른 버전의 저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원문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떠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점차 평범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평온하기만 한 평범함이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더 깨어있으며 더 명확한 경계를 가진 새로운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출근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밥을 짓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가끔 수진이를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모든 풍파를 겪고 나니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박민준에게서 매일같이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그의 어머니 상태에 대해 짧게 묻는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답장했고 더 이상의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도 그렇다고 과거를 증오로 만들 만큼 차갑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거리에서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무거운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챕터가 닫혔고 다른 챕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각 단계에 있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내가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던 여자에서 경계가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배운 사람으로,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딪히는 것을 무서워했던 사람에서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어떤 밤에는 작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바꿨던 순간, 처음으로 박민준 앞에서 떨지 않고 섰던 순간, 레스토랑에 찾아가 최후 통첩을 했던 순간,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인정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방어하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처음부터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파경을 맞은 결혼이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인생의 커다란 쉼표였습니다. 저는 또한 선의에는
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가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돕는 것이 예전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떠나는 것이 증오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유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긴장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비난도 설명도 없이 그저 인생의 복잡한 한 시기를 함께 지나온 두 사람으로서요. 저는 이 이야기에는 완전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뒤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AI 목소리로 녹음해 제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출구를 찾을 수 있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알았으면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이 이야기는 제 경험과 결혼, 자존감, 그리고 개인의 경계에 대한 제 관찰을 바탕으로 직접 창작한 것입니다. 저는 AI 목소리를 통해 이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전달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삶에 유용한 교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얻은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관계에서든 투명한 재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돈이 감정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명확함이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의 경계는 일찍부터 설정되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선의에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선의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관계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닐 때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감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용서가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란 그저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 내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여섯째, 경제적, 감정적 자립은 어떤 풍파 앞에서도 개인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일곱째, 모든 실현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AI 목소리를 통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치는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벗어날 만큼 강할까? 라고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당신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모든 감정과 성장의 단계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인하고 평안하며 당신에게 마땅히 속한 것들을 지켜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